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알고리즘 강좌의 10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여러분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자, 10주차 내용은 파이썬을 이용한 기하 알고리즘 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기하라는 토픽을 이번 수업 내내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학기 개강한 뒤로 뭐 다이내믹, 백트래킹,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했지만 이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리즘이 결국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 배우는 거다라는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기하 알고리즘은 사실 빼놓고 가기에는 좀 섭섭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기하학적 베이스 하에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물론 이 기하 알고리즘이 사실 쉽고 만만한 분야는 아닙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기하 알고리즘만큼 까다로운 게 없다. 너무 귀찮고 신경 쓸 게 많다라는 얘기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하 알고리즘이 참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테마에 걸쳐서 이 기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파이썬으로 또 알고리즘적 차원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직선에 대한 점의 좌우 판별이라고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테마로 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면 알아요. 아,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테마 1에서 살펴볼 거고 자, 이 직선에 대한 점의 좌우 판별 을 한번 배워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테마 2와 테마 3는 테마 1의 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 1에서 직선에 대해 점의 좌우를 판별했다면 테마 2에선 그걸 활용해서 볼록 껍질 문제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볼 거고요. 테마 3에서는 다각형의 내부의 점이 있는지 외부의 점이 있는지 내외부 구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제시해드리는 문제들은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의 눈으로 푸는 거는 상당히 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컴퓨터가 풀게 할 때, 파이썬이 풀게 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여금 우리한테는 쉽지만 파이썬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게 시킬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하 알고리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에 대한 점의 좌우 판별이라고 제가 문제를 제시해 드렸는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풀자면은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 우리가 AB라는 반직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그냥 쭉 뻗어져 있는 걸 직선이라고 하죠. 반직선은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도록 하는 게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즉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그냥 직선이라면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반직선인데요. 반직선 AB라 하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즉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뻗어나가되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 게 바로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회색 화살표가 바로 반직선 AB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반직선 AB의 시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B의 왼편에 있나요? 오른편에 있나요? 우리가 반직선 AB의 시선에서 본다라는 말인 즉슨 결국 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시선을 두는 거죠. AB라는 시선을 딱 두고 C는 내 왼편에 있을까? 오른편에 있을까? 하고 보는 건데 우리는 이게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된다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C는 오른편에 위치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요. 자, 이 반직선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순서를 바꿀 경우 결과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반직선 BA의 시선, 즉 A와 B를 맞바꾼 BA의 시선에서 볼게요. 자, 반직선 BA를 그으면은 우리가 뭐 지구 끝까지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차원에서는 이렇게 BA를 이을 수가 있는데 이 시선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횡단보도를 반대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 인도를 걷냐 아니면 대로변 반대쪽 인도를 걷냐에 따라서 우리가 왼편 오른편 보는 게 달라지잖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제 BA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왼과 오가 구분돼요? BA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가 when이 되고 여기가 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요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좀 평소에는 이 대면 수업 때나 비대면 수업 때나 텐션을 빵빵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목소리를 좀 크게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 상태가 너무 엉망이네요. 자, BA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when O가 반대가 됩니다. 이 반대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디겠어요? 왼편에 위치하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점 C, 하늘 아래 똑같은 점 C라 하더라도 반직선 AB 기준으로는 오른편에 있지만 BA의 기준에서 왼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연습성을 조금 더 해볼까요? 반직선 AC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때는 B는 그냥 위쪽에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만 우리 구분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AC, 요 방향으로 향해 가는 직선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C 방향으로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 사람이. 사실 이러면 걷는 게 아니라 누운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걷든 눕든 하고 있을 때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AC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B는 왼편이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반직선과 점의 관계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마 1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문제예요. 점들의 좌표를 알 때, A, B, C의 좌표를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반직선 AB, 를 기준으로 할 때, 반직선 AB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C는 좌일까요? 우일까요? 를 맞히는 게 우리 테마 1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사람은 그냥 대충 시선만 딱 고정시키면 웬인지 뭔지 알잖아. 근데 이거 파이썬 기준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당장 이 상황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가 인자를 3개 받아. A 좌표 한 인자, B 좌표 한 인자, C 좌표 한 인자. 이렇게 세 인자를 받아가지고 A, B 반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인자인 C가 left인지 right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작성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C가 오른편에 있다라는 거는 X좌표가 이 둘보다 크다라는 건가?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 C가 여기 있더라도 X좌표는 A, B의 사이에 있는 값이지만 얘는 여전히 오른편이거든. 그래서 X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그렇다고 Y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그러면 기울기도 신경 쓰고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고, 심지어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지.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원리를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반직선 기준으로 점이 왼쪽에 있냐 오른편에 있냐를 쉽게 판가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벡터의 외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기하학 수업이나 수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벡터의 외적에 대한 심오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고교 때 또는 대학 때 이공계 출신이어서 나는 외적을 알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뭐야? 차원만 줄였을 뿐이지. 차원만 2차원으로 줄였을 뿐이지. 이거 외적 공식과 다를 바가 없네. 그래서 외적 공식 가지고 좌우 판별하는구나 라고 빠르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문사 해결, 외적에 대해서 잘 다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요 식을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심도 있는 원리를 우리가 다룬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외적으로부터 파생된 공식이고 요 식에다가 요 포뮬라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양이냐 음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좌우 판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X값, Y값, 기울기, 방향 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풀가동해서 왼편, 오른편을 우리가 구분지어야 하는 운명에 놓였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뭐만 하면 돼? 딸깍만 하면 된다니까? 6개의 값들만 가지고 4칙연산만 딸깍해서 양인지 영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요식이 된다. 이름하여 외적에서 파생된 요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점 A, B, C가 각각 좌표가 X1, Y1, X2, Y2,
x 왔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직선 AB에 대한 점 C의 좌표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 A, B에 대해서 C가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하면 판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로 계산을 해볼게요. X1이 뭐예요? A의 X좌표죠? 여러분 A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네모 칸을 쳐가지고 이게 그 쓰기가 좀 껄끄럽네. 네모를 지울게요. 자, X1은 마이너스 1. Y2는 뭐예요? Y2는 B의 Y좌표니까 B의 Y좌표는 4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2는 뭐예요? x2는 b의 x좌표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y1은 a의 y좌표죠.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 텐데 한 번만 계산해 보면은 좀 손에 익으실 거예요. y1은 a의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일입니다. 1과 마일을 곱하면 마일이고요. 거기에 뺄셈 부호까지 덧붙으면은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즉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액2와 3를 곱해 볼게요. 액2는 B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1이고요. Y3는 C의 Y좌표입니다. 지금 뭔가 좀 손에 익으려고 해. 1과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빼기 X와 2 해야 되는데 X3는 C의 X좌표, 즉 3이 되겠고요. Y2는 B의 Y좌표, 즉 4가 되겠습니다. 얘는 좀 사이즈가 크군요. 마이너스 12. 더하면 맛이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벌써 음수일 운명인 것 같아요. X3는 C의 X좌표, 즉 3이 되겠습니다. Y1은 A의 Y좌표, 즉 마일이 되겠고요. 곱하면 마3이 되는군요. X1은 A의 X좌표이기 때문에 마일이 되겠고요. Y3는 C의 Y좌표이기 때문에 빵 곱하면 빵이 되겠습니다. 마3의 빵을 빼면 마3. 빼기 3, 빼기 12, 빼기 3, 볼 것도 없이 음수입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외진, 시쳇말로 이외진입니다. 우리 오른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음수면 오른편이래. 진짜 오른편. 즉, 요식만 가지고 앞으로는 뭐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닌 이상 파이썬한테 얘를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물어볼 때는 이식 가지고 물어보자. 만사 형통. 값이 어떻든 뭐 좌표가 0이 됐든 1이 됐든 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식 넣으면 만사 오케이니까 앞으로는 요식에 넣자라는 겁니다. 이식은 벡터의 외적에서 파생된 식인데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의 좌우판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도 계산이지만 식을 잘 보시면은 뭔가 좀 익숙한 패턴이에요. 약간 가위자, X자로 곱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1, 2, 2, 1, 액과, 액과. 2, 3, 3, 2, 액과, 액과. 3, 1, 1, 3, 액과, 액과. 거의 뭐 비트박스예요. 이렇게 X, X, X. 가위로 계속 곱하는 걸 더한다. 이 식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임의의 세 좌표,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반직선에 대한 점의 좌우를 판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지 않겠습니까? 왜? 인자만 잘 받으면 곱과 덧셈과 뺄셈만 하면 그만이잖아. 우리 그래도 코드는 볼게요. 자, 참고로 여기서 양수면 왼쪽, 음수면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그럼 딱 0이면 어찌합니까? 딱 0인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C가 여기 있는 그런 경우. 자, 여기서의 C는 왼편, 오른편 하기가 민망한 게 화살표를 쫙 그으면은 이 방향과 나란해요. 반직선 위에 또는 반직선 위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직선과 나란하게 이 점선까지 포함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경우에는 는영이 된다. 그래서 나란한 경우도 다 판별이 된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린 대부분 레프트일까 라이트일까를 보겠지. 자, 식만 잘 알면 코딩은 일사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절트 1, 리절트 2 두 개를 따로 계산했는데요. 편이에요, 편이. 말 그대로 한 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더하는 항끼리 묶고 세 개잖아요. 더하는 항이 이렇게 세 개니까. 이거끼리 묶어서 리절 1, 세모끼리 묶어서 리절 2 그냥 그렇게 한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 줄에 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끼리 묶어서 다 더해. 세모끼리 묶어서 다 더해. 그러면 동그라미 합과 세모 합을 빼면은 그게 바로 미지의 그 식의 값.
포뮬러의 밸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포뮬러의 밸류가 양수면은 뭐라고요? 왼편이라고요. L을 레프트에 준 말 L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이 음수라면 뭐라고요? right라고요. R을 리턴하도록 하고요. 아니에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요. 반직선 위에 있었네 이놈. 그런 경우에는 same line의 준말로 해서 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한 번쯤은 돌려볼까요? 우리 코랩 켜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직관적인 친구였습니다. 결국 식만 잘 세우면 됐다. 식은 가위를 계속해서 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위 합산값을 계속 더하는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LR이라는 함수로 정의했는데요. 우리가 함수로 정의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수 형태로 정의한 이유는 나중에 꺼내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테마 1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2, 3에서 계속 써먹는다. 그래서 써먹기 좋게 함수화했습니다. 자, LR, 레프트 라이트를 판단하기 위한 LR을 정의를 했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통상적인 교과서 나 알고리즘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CCW, CCW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CCW는 카운터 클럭 와이즈의 준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번역되지요. 이게 사실 말이 좋아 왼편 오른편이지 결국 AB라는 반직선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를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초심자 기준으로 기하를 입문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왼편 오른편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LR로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CCW, L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합, 합, 둘의 합을 뺀값을 리절트라고 했을 때 리절트가 0보다 크면 왼쪽, 0보다 작으면 오른쪽, 같다면 나란히. 뭐가 왼쪽,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A, B 방향. 방향에 유의하세요. B, A가 반대면 거꾸로입니다. 자, A, B 방향으로 반직선이 뻗어나갈 때 C가 L이면 왼쪽, R이면 오른쪽, S면은 나란히가 되겠다. 자, 여러분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R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좌표를 어떤 식으로 봤냐면 리스트 형태로 봤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A, B, C 세 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점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원소일까요? 우리 XY 평면만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00, 22, 10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 좌표 평면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0,0은 이거고요. 2,2는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직선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10,0은 뭐야? 한 이쯤 있잖아요. 얘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묻는 거예요. 물으면 뭐해? 말해 뭐해? 오른편이지. 자, 그럼 얘가 라이트를 반환해야겠죠. 그런가? 네, 그렇게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엄밀히 보자면 뭐 프린트를 넣어주긴 해야 되지만 여기선 그냥 가볍게 생략을 할게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방향, A, B의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20과 22죠. 22와 00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점은 똑같지만 반직선의 방향이 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반직선 기준에서는 점선으로까지 할게요. 왼편, 오른편? 왼편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X점, 요건 지울게요. 똑같은 X점이라 하더라도 지금 반직선이 요 방향, 즉 지금 14번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이제 왼편에 있다. 즉 L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럼 L이 반환되지.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LR, 식만 알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만한 효자 상품, 이 효자 함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대체 뭐가 그렇게 유용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왼쪽, 오른쪽 판별하는 게 신기하긴 한데 얘를 어디다 써먹겠다는 거예요? 국 끓여 먹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테마 2, 3에서 응용 사례를 보기 전에
당장 응용 사례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하고 싶어서 손이 지금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무튼. 자, 응용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좌표 평면 위에 A, B, C, D 네 개의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철도 공사를 해요. A와 B를 철길로 잇고요. C와 D를 또 다른 철길로 이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철길은 굽어지거나 꺾어지는 것 없이 곧게 뻗은 선분, 직선은 아닙니다. 그냥 A, B를 이으면 이었지 B에서 더 뻗어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길은 곧게 뻗은 선분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철길끼리 만나게 되는 경우, 우리 이거 크로싱한다라고 하죠. 크로스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철길끼리 부딪히면 큰일 나나 봐. 자, A, B, C, D 네 개의 좌표를 받아가지고 철길끼리 만나는지를 반환하는 크로스 함수. 이거 제가 상황을 좀 이렇게 각색한 거지. 결국 뭐예요? 두 선분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A, B, C, D가 요렇게럼 주어진 경우 얘는 AB 선분은 이렇게 되고 CD 선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영원히 연장하지 않는 이상 이 둘은 안 만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가 안 이루어난다. 즉 false를 반환하면 되겠고요. 만나게 되는지를 출력하는 거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지금 시그널을 보긴 볼 건데 시그널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X자로 지금 A, C, D, B가 있을 때 A, B와 CD 철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런 경우야말로 바로 룰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느낌 오시겠지만 파이썬에서 그냥 우리가 오늘 수업 안 들었다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 커먼 센스만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X, Y 중에 하나만 고려하기에는 기울기가 다 다르고 그렇다고 A, B랑 C, D의 기울기를 고려하기에는 좌표 평면만 되더라도 즉 2차원만 되더라도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뜬금없이 드렸겠습니까? 써먹으라고 드린 거지요. 자, 시그널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하나라는 거죠. 기하 알고리즘 맨 처음 배우고 유일하게 배운 게 점의 좌우를 판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반직선 기준으로 좌우를 판별했거든.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응용해서 A, B, C, D. 어차피 지금 선분은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A, B, C, D 네 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A, C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DB에 관심 있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선분 기준으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AB 선분과 CD 선분 두 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CD는 차치하고 AB 선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지상 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뭐지? 야, 내가 AB 선분, CD 선분 있는데 이게 만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A, B 선분을 딱 고정시켜서 생각했을 때 C와 D의 양태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철도가 만나는 운명에 처했는데 대체 기하학적 구조가 어떻길래 철도가 만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내게 되냐? 오? 내 기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A, B라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했더니 방향은 편의상 이렇게 두겠습니다. C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죠. D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이에요. 아, C와 D가 크로싱 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반대네. 즉, 좌와 우가 반전되어 있네. 자, 그러면은 A, B만이 선분입니까? CD도 선분이죠. CD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또 흥미로운 게 A점만 떼고 보면 CD 선분 기준으로 A점만 떼고 보면 우리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잖아. 왜? 배운 게 직선이랑 점밖에 없어. 두 직선 관계 이런 건 안 배웠어. 그러니까 직선과 점으로만 생각했을 때 CD 직선 기준으로 보면은 A는 왼편에 있어요. 반면 B는 오른편에 있다. 아, 뭐야. 이거 설마 하나의 선분에서 좌우 크로스, 다른 선분에서도 좌우 크로스. 면은 우리 크로싱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B, C, D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게. 샥, 샥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B 반직선, 편의상 AB 반직선, CD 반직선,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갈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자, 그러면 AB 반직선의 기준에서 봤을 때 C는 어디 있어요? 어차피 반직선은 느려봤자
이기 때문에 C는 AB 반직선의 왼편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D도 왼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크로싱이 안 되는 놈들은 이유가 있네. 한쪽이 상반되는, 즉 웬이면 오, 오면은 웬이 아니라 두 점이 다 웬웬이거나 오오네.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AB도 교차, CD도 교차가 아니라 한 선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A, B, C, D.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약간 로켓가 생기기도 했고. 자, 요 두 철기는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데 A, B 반직선의 시선에서 봤을 때 C는 왼편에 있고요. 잠시만요. 오른편에 있죠? 예. 저도 순간 헷갈렸어. 자, A, B 방향 반직선 기준에서 봤을 때 C는 오른편에 있죠. 에 있다라는 거고 D는 왼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A, B 반직선 기준에서 봤을 때 D는 왼편, C는 오른편에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방금 전에 반직선 하나 딱 두고 선분 하나 딱 두고 점 바이 점으로 각각의 점들이 레프트 라이트가 다르면은 교차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레프트 라이트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AB와 CD가 교차합니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AB 말고 CD를 보실래요? CD 여전히 이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D로 가는 이 향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A는 왼편 오른편 이고요. B는 왼편 오른편 왼입니다. 아, A, B랑 CD 중 하나만 교차하면 이게 크로싱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에요. 둘 다 봤을 때 A, B에서도 C랑 D의 왼, 오가 다르고 CD 반직선에서도 A랑 B의 왼, 오가 다르다면은 그거야말로 크로스가 true구나. 다른 모든 경우에는 false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드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게 맞아요. 대부분 맞는데 네 지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거나 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교차를 정의 내리는 것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실제로 레프트 라이트의 차이 가지고 즉 레프트 라이트의 반전 가지고 우리가 크로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예외적인 A, B, C, D가 사실 다 일직선인 경우는 지나치게 예외적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 처음 배우는 편의상 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다? 시그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AB 반직선의 시선에서 봤을 때 C는 오른쪽, D는 왼쪽이니까 둘이 크로스가 일어나네. 그리고 CD 반직선의 시선에서 봤을 때 A는 왼쪽, B는 오른쪽이니까 왼쪽, 오른쪽 크로스가 또 일어나네. 결국 두 개의 반직선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점이 레프트, 라이트가 다른 경우가 다 일어난다면 그런 경우야말로 크로스가 트루인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이때 쓸 수 있는 우리의 히든 카드 우리 방금 전에 이거 코딩 했지요. 레프트 라이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여기 적어 드렸어요. 크로스 함수 A, B, C, D를 받아서 AB와 CD 철끼리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크로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LR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여러분. 가정하에 뭘 물어보면 되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AB 반직선을 기준으로 C랑 D가 웬 O가 반전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만약에 반전이 된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봐. 그럼 혹시 CD 반직선에 대해서도 A랑 B가 반전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반전이다. 즉 이런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얘가 L, 얘가 R, 얘가 R, 얘가 L. 이러면은 반전 한 번, 반전 두 번. 그런 경우에만 오직 true를 뽑아내고, 즉 교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닌 모든 경우, 즉 한 번이라도 반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false를 내던지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돌아가나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테마원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보자면은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LR이 잘 정의돼 있다라는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R을 센스 있게 가져오도록 하고요. 물론 런타임에 기억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크로스를 A, B, C, D, 즉 AB 철길과 CD 철길이 만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AB 철길, AB 반직선 기준으로 C랑 D가 웬 O가 교차돼. 웬 O거나 O 웬이야. 그런 경우에는 CD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묻자. 교차 두 번 다 교차라면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하긴 어떻게 확인해? 직접 해봐야겠죠. 0, 0, A, 2, 2, B. C는 뭐 해볼까요? 뭐 2, 0, 그리고 0, 2.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좌표평면 그릴 필요도 없이 왜 안 그러지? 라고 돼 있을 때 A, B, C와 D인 거지요. 자, 그러면 A, B, C, D 철길은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크로스는 그럼 트루를 뱉어내야 될 텐데 과연 true를 뱉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선분의 교차. 우리가 직접 막 차원 생각하고 거리 생각하고 뭐 기울기 피타고라스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할 게 레프트 라이트 잘 키운 레프트 라이트 하나 쓰니까 크로스까지 일사천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테마 1의 내용이고요. 지금 본 크로스는 테마 1 내용의 가장 촉적인 응용이 되겠습니다. 얘를 조금 깊이 있게 응용하면 되게 흥미롭고 되게 까다로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테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껍질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가장 생소하실 법한 어휘는 볼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볼록한 이차함수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서의 볼록은 볼록 다각형의 볼록이거든요. 볼록 다각형이라는 표현은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록 다각형을 먼저 정의하고, 그 뒤에 껍질 문제에 대한 해법, 볼록 껍질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각형,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 다각형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기하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단순 다각형만을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다각형이 단순 다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각형 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 다각형입니다. 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이건 사실상 삼각형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뚝 끊어지는 형태의 다각형은 다각형으로 안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다 변들이 연결되어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그런 단순 다각형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다각형은 볼록과 오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목다각형은 안 볼록한 놈들이 오목다각형인 거예요. 자, 그럼 볼록이 뭐냐? 볼록다각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정의가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정의 먼저 볼게요. 다각형 경계 위에 어떤 두 점을 있더라도 그 선분은 다각형 내에 존재한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육각형이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두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는 우리가 흔히 외곽선이라고 얘기하는 변들의 모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계에서 요 점이랑 요 점을 한번 이어볼까요? 슉. 이거는 다각형 안에 있습니다. 육각형 내에 있잖아.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분 그었을 때 경계 위에 두 점을 그어서 다각형으로 삐져나가도록, 즉 다각형 밖에 일부가 들어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혹시 만드셨다면 저한테 꼭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우린 그걸 볼록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컨벡스 폴리곤, 컨벡스 폴리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조금 엄밀한 정의, 어찌 보면 수학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께 좀 더 말랑한 정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되겠습니다. 다각형을 구성하는 모든 각, 앵글의 크기가 180도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볼록다각형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다각형이 볼록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것도 다 180도 이하고 어떻게 긋든 간에 다 내부니까 볼록다각형이 되겠고 이런 것들도 다 180 미만이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긋든 다 내부니까 우리 이걸 컨벡스 폴리곤 볼록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오목다각형은 볼록이 아닌 게 오목이에요. 자, 얘 당장 보면은 지금 경계 위에 두 점 이를테면 얘는 좀 빨갛게 그려야 잘 보이실 것 같아? 이러면 내부거든요?
요래도 내부예요. 근데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은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분의 일부 혹은 전부가 삐져나오는 케이스가 하나라도 존재한다. 우린 이거를 컨케이브 폴리곤, 오목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말랑한 정의는 각중 180도가 넘는 게 하나 이상. 다일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모든 각이 180도를 넘는 건 쉽지가 않겠죠. 180도가 넘는 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게 오목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테마2에서는 뭘 볼 거냐? 볼록다각형에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껍질은 볼록 다각형 모양의 껍질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껍질 문제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자, 제가 점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는 편의상 지오지브라라는 기하 툴, 사실은 원래 계산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계산이나 기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오지브라라는 툴을 써서 이렇게 점을 찍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수업 기하 알고리즘 공부하는 중에 뭔가 좀 이것저것 찍어보고 싶고 선분도 그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총 8개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을 총망라하는 다각형, 볼록다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야,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총망라 했다. 자, 근데 이 다각형은 제가 진짜 그냥 맘대로 그린 거고요. 맘대로 그린 거고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꼭지점입니다. 제시된 8개의 점들을 꼭지점 후보군으로 해서 그런 볼록 다각형, 즉 얘들을 꼭지점으로 몇 개 선택해서 개로 다각형을 구성했을 때 그 볼록 다각형이 모든 점들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요 케이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단 D랑 E는 그어야 될 것 같아. 자, 똑바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앞이라. 자, D랑 B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CAF를 품든 말든 하지. 자, 그리고 뭐 DA도 한번 그어볼까? 근데 이렇게 긋는 순간 뭐 요런 다각형이 나올 텐데 이 다각형은 FHG를 못 품어요. 그래서 얘는 배제. 하고 이제는 B에다가 뭘 해야 될 것 같냐? 뭔가 H를 그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H를 긋는 순간 G를 품으려면 HG도 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HG를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록사각형 조건이 깨지겠죠. 그래서 H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B에서 G로 가야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G에서 E를 그으면 아슬아슬하게 그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기울기가 H 밑에 쪽으로 가요. 즉 요로 오 이거 굉장히 잘 그은 것 같아. 갑자기 스스로 감탄했어요. 자, 아무튼 요렇게 그으면 약간 다이아몬드 찌그러뜨린 모양 느낌으로 볼록다각형을 구성할 수가 있다. DEGBD 순으로 그을 경우에는 DEGBD 자체를 포함함은 물론 CAFH 즉 8개의 모든 점을 경계가 됐든 내부가 됐든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볼록 껍질 문제. 영어로는 convex hull problem이라고 해요. 자, 컨벡스는 볼록이고요. 헐은 뭘까요? 헐은 보통 영어 사전에서 선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 선체로 뭐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선체, 그러니까 쉽 얘기하는 겁니다. 쉽, 배. 자, 그 선체를 의미하는데, 자, 요 선체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배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아우르는 쉽, 거대한 쉽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벡스 헐 문제다, 볼록 껍질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는 우리가 시각적 시행착오를 통해서 볼록 껍질을 찾았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컨벡스 헐이 이거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이런 문제만 볼 거예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점들,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는 점들에 대해서 임의의 상황에서 컨벡스 헐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것도 뭐 사람의 비전 도움 없이 컴퓨터의 힘으로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해법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볼록 껍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법이 존재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앤드로의 방법.
또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레이엄 의 방법도 존재하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정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요 그레이엄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모든 점들을 품는 문제를 우리가 볼록 껍질 컨벡스 헐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컨벡스 헐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 중에서 우리는 그레이엄 스캔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스캔한다는 거야? 저랑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레이엄 스캔은 두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2번 스텝이고 지금 보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1번 스텝이에요. 첫 스텝은 기준점을 설정하고 점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스포를 해드렸지만 기준점은 여기 약간 연한 팥색 같지 않습니까? 요 팥색 다이아몬드 에 속하는 D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D를 기준으로 점의 순서. 우리 앞으로 점을 순회할 거거든. 그래서 점을 방문하는 순서를 1, 2, 3, 4, 5, 6, 7로 정한 겁니다. 8개의 점이지만 기준점은 기준이기 때문에 7개만 순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게 기준점이냐? 기준점에는 원칙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주어진 모든 점들 가운데 좌표 평면 기준으로 가장 왼쪽의 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좌표가 가장 작은 바로 그 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사실 그러면은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X 좌표가 D가 독보적으로 작거든. 여러분 D라고 살짝 써 있죠? 이 D가 독보적으로 작기 때문에 D가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레이엄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도 있어요. 뭐 X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9로 똑같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떤 기준점을 삼으면 되냐? 가장 아래쪽 점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XZ점이 추가된 경우에는 뭐를 기준점으로? Z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왼쪽 그래도 겹치면은 가장 아래를 기준점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준점을 우여곡절 끝에 정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순회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왼쪽의 점을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돌 때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기만 보면 돼요. 를 기준으로 왼쪽 평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왼쪽 평면에 점이 있다라는 건 내가 기준점 잘못 골랐다는 얘기예요. 왼쪽 평면에 점이 있으면 D보다도, 즉 지금 기준점보다도 X좌표가 왼쪽이라는 건데 그럼 걔를 택했어야지 기준점으로. 그래서 왼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고요. 오른쪽만 보면 될 텐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건 이렇게 빙그르르 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빙그르르 도는데 마치 레이더를 쏘는 것처럼 한번 돌아볼까요? 슉 돌아. 약 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도 정도 돈 거죠. 1도 돌았을 땐 별거 없어 보입니다. 2도 돌아, 10도 돌아, 20도 돌아. 하다가 1번 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난 점이죠. 우린 이걸 1번, 이 점을 1번 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 샹샹샹샹. 레이더를 뿜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D가 이렇게 레이더를 뿜어내는 순간 C랑 A가 동일한 각도, 정확히 같은 각도로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적어드렸습니다. 각도가 같은 경우 기준점에 더 가까운 점을 먼저 방문한다. 그건 바로 C가 되겠습니다. C를 먼저 방문하겠고요. 계속 돕니다. 좌장좌. 레이더를 쏘니까 4가 이제는 맞군요. 4가 다음 후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각도가 나는 점은 H점. 얘가 5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의 순서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순서? 앞으로 방문할 순서. 자, 조금만 더 각도를 높였더니 G가 보이는군요. 얘는 6번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끝내 남은 점은 7번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의 순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팝 퀴즈 한번 볼까요? 이거 뭔가 되게 인위적인 것 같아. 왼쪽 점을 기준으로 딱 잡는 것도 인위적이야.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굳이 도는 것도 인위적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약간 순서를 반대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긴 도는데, 미안합니다. 기준점을 왼쪽 끝으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잖아. 뭘 기준점으로 삼았든 간에 시계 반대 방향은 약속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거든. 자, 그런데 도는 데 있어서 왜 굳이 이 왼쪽 끝점을 삼았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자, 왼쪽 끝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은 왼쪽 평면을 고려 안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런 시점 같은 걸 기준점으로 세웠어 봐. 그러면 돌면서 모든 데 레이저를 다 쏴야. 즉, 360도로 돌았어야 우리가 모든 점을 찾는 거거든요. 이건 좀 번거로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왼쪽 끝을 기준점으로 삼는 순간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뭐가 된다? 왼쪽 평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얘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된다라는 게 파이썬 코딩 입장에서도 되게 강력하고 편리합니다.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 기준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왜 편하다? 이거 말이 좋아 도는 것이 결국 뭐예요? 모든 놈들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거를 그냥 소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기울기가 음수, 0, 작은 양수, 덜 작은 양수, 큰 양수, 아주 큰 양수. 순 아니에요? 아, 뭐야. 말이 좋아 왼쪽부터 시작해서 도는 거지. 이거 기울기 순 정렬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면 기울기 계산도 편하고 여러모로 편하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그게 그레이엄 스캔의 원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점의 순서를 정했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스택과 LR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스텝만 끝낸다? 그러면 그냥 다각형이 나와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볼록 껍질, 볼록 다각형이 나온다니까? 자, 그런데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스택, 사실 뭐 자료 구조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들은 분들은 스택을 아실 거고,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스택 자료 구조는 푸시팝 두 가지 연산을 수행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할 때 마치 이 밑이 막혀 있는 타워에다가 적재하는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을 넣어. 그 다음에 2를 넣어. 그러면 2가 여기 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책이 하나하나 쌓여서 탑을 이루듯이. 3을 넣어, 4를 넣어.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한 원소를 제거하려고 해요. 우린 이걸 팝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넣는 건 푸시, 원소를 제거하는 건 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책 타워가 쌓여 있어요. 1번 책 제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밑에 그, 맨 바닥을 부숴버릴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손을 뻗어서 예, 참, 그림 못 그립니다. 아무튼 손을 뻗어서 4번 책을 빼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팝이라고 스택에서 팝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실 필요 없어요. 처음인 분들은 아, 푸시는 데이터 적재, 팝은 데이터 뽑는데 팝할 때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다? 가장 리센틀리하게 푸시된 바로 그 데이터만 뽑을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과 LR을 방금 전에 얘기했죠. 테마 1에서 봤던 반직선 좌우 판별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스택과 에러를 이용해서 대체 어떻게 다각형을 결정한다는 거냐? 이거 되게 신기해요. 약간 드라이브를 떠난다고 해야 되나? 자, 저와 함께 스택과 에러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해드렸죠? 스택의 기준점과 1번 점. 기준점은 편의상 0번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번 점과 아이고, 네모 매번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할게요. 0번 점과 1번 점을 쌓은 상태에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을 할게요. 자, 사전에 부여한 순서에 맞게 점을 스택에 푸시할 겁니다. 제가 순회하면서 방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푸시는 해볼 거예요. 즉, 2번이 나중에 언젠가 팝되더라도 푸시는 할 거야. 푸시는 무조건 할 거고 3번도 나중에 언젠가 팝될 운명이더라도 푸시는 무조건 할 거야. 다만 어떻게?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시간? 2번을 푸시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푸시하는데 푸시하기 전에 명심할 게 뭐냐면은 푸시하기 전에
반직선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즉 뭐다? 지금 스택에 뭐 있어요? 0과 1밖에 없죠. 밑에서부터 읽겠습니다. 0과 1밖에 없으니까 0, 1 반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0, 1 반직선을 기준으로 2번을 푸시하기 전에 잠깐만 2번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별하라는 거예요. 0, 1 반직선 기준으로 2번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왼편에 2가 있으니까. 자, 왼이다라는 거는 문제없이 푸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반직선 깔끔하게 지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할 시간? 2번을 방문했으니까 우린 계속 방문할 운명이라니까 3번을 방문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방문해서 푸시하기 전에 뭐 한다? 반직선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최근 두 점을 잇는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 그었던 반직선은 0, 1이었어요. 왜? 스택에 0과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스택에 하나하나씩 찰 때,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가장 recently 넣은 두 개를 반직선으로 찍은 다음에 그 반직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1, 2를 동글뱅이 쳤어. 그 말인즉슨 1, 2 반직선을 그으라라는 거지.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반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반직선을 기준으로 우리 지금 3을 돌고 있거든요. 3은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이지요. 오른편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른편에 존재하면 뭐다? 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팝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 지금 3을 방문해서 푸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디 3이 지금 오른편에 있어? 오른편에 있다는 건 스택 잘못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던 2를 쳐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2를 과감히 쳐내고 다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도한다라는 건 뭘 다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지금 3을 넣으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다니까? 3을 넣는 걸 재시도하자라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스택의 가장 최근 두 원소를 가지는 반직선을 기준으로. 0과 1을 잇겠습니다. 스택의 가장 최근 두 원소, 남아있는 두 원소로 반직선을 긋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준으로 이제는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직선 기준으로 3은 다행히 왼쪽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푸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지우고 이제 4를 방문할 때가 됐습니다. 4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4를 방문하기 전에 뭐 한다? 반직선 1, 3을 기준으로 4가 어디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 1, 3을 기준으로 4가 어디 있는지 보자. 4는 어디 있죠? 오른편에 있습니다. 뭐? 4가 오른편에 있어? 그러면 3이 문제네. 원흉, 내 이놈 3, 나가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존재하면 이렇게 계속 나가라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4를 푸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0과 1을 기준으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볼록 다각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놈들을 쳐내는 거의 반복이다라는 거죠. 0과 1을 기준으로 반직선을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를 봅니다. 이젠 왼쪽입니다. 즉 4를 이제 푸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으로 5. 우리는 항상 순회가 핵심이었습니다. 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를 넣기 전에 1과 4로 반직선을 만들어서 1과 4를 이어서 반직선을 만든 다음에 5가 어디 있는지 보자라는 건데 5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아이고 애석하도다. 4가 문제였구나. 4를 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5를 넣고 싶어 합니다. 0과 1을 반직선으로 그어서 5를 한번 넣어볼까요? 다행히 0일 반직선 기준으로 5는 왼편에 있기 때문에 5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비슷한 상황 계속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6을 넣을 건데 6을 넣기 전에 잠깐만 1, 5 반직선을 그어서 리센트한 두 원소인 1호 반직선을 그어서 어쩌죠 그랬어요. 1호 반직선을 그어서 6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한다. 자, 살짝 기울기가 애매모호하지만 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G는 살짝 오른편에 있습니다. 뭐? 오른편에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팝하고 제시도라고 얘기했죠. 5가 원흉이었기 때문에 5를 팝하고
자, 결국에 우리는 6을 넣는 게 목표입니다. 지상 최대 목표인 6을 넣기 위해서 0, 1 반직선을 긋겠습니다. 6은 왼편이네.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 7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을 넣기 전에 잠깐만 뭐 한다? 16 반직선을 그어서. 홀하게 그어서 7이 어디 있는지를 본다라는 건데, 아이고, 이제는 좀 말썽을 안 일으키네. 7은 16 반직선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7도 넣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을 넣은 다음에 뭐 하죠? 뭐하긴 뭐에 끝났어요. 7을 넣었으면 할 게 없죠. 지금 점을 다 돌았잖아. 그럼 뭐다? 0, 1, 6, 7, 4개의 점이 바로 볼록 껍질을 구성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0, 1, 6, 7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0번, 1번, 6번, 7번, 다시 0. 뭐야 이거 볼록 껍질이잖아. 우리가 그토록 찾던 볼록 껍질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 어떤 상황, 어떤 점들이 닥치더라도 그레이엄 스캔 이 방법으로 무조건 볼록 껍질을 구할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현하는 거 불가능하진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큰 핵심은 반직선 찍은 다음에 왼편이야, 오른편이야. 오른편이면 팝, 왼편이면 푸시라는 건데 오른편, 왼편 구하는 그 코드를 우리가 이미 작성을 해버렸다니까? LR로. 그러니까 테마원 내용을 활용하면 생각보단 별거 없이 사실 코드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그레이엄 스케일을 구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코드 볼까요? 자,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드는 예시입니다. 예시로 제가 편의상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작성을 해드린 거고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만 맞다면 맞는 겁니다. 자, LR은 이미 정의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분량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슬로프라는 좀 뜬금없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왜? 슬로프는 결국 말이 좋아 기울기지 반시계로 돌면서 각도 체크하는 거였다. 아, 맞다. 우리 번호 부여할 때 말이 좋아 반시계지 기울기를 계산하면 됐습니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소팅하면 됐으니까 이렇게 슬로프 A와 B라는 두 점을 인자로 받아서 AB의 기울기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슬로프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슬로프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x좌표 차이를 분모로 y좌표 차이를 분자로 해서 그 값을 리턴하면 되는데 약간의 센스를 발휘했어요.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면 0으로 디바이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x좌표 차이가 없잖아.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플롯 인프, 인피니트, 양의 무한대를 기울기로 반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방향 따라서 음의 무한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뭐였어요? 왼쪽 아랫놈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가 빙글빙글 스캔하면서 만나는 기울기는 음의 무한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반직선 기준 양의 무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인프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트라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디스트는 함수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왜?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을 통째로 루트 씌운 2분의 1 승한 거니까. 자, 근데 이 디스트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살짝 깨알 같은 내용. 만약에 각도가 같은 경우, 즉 슬로프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에 더 가까운 점을 먼저 방문한다. 즉 거리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를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요게 3분의 1, 벌써 지금 3분의 1을 온 거고요.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리스트를 정의할게요. 이게 뭐 입력받아서, 매번 인풋받아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의 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정의를 코드 안에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703 점점점인데 이게 바로 방금 보신 요 좌표 그대로예요.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만 순서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점의 순서, 입력받는 순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A, B, C, D, E, F, G, H는 어떻게 돼 있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볼록한 껍질을 찾을 거니까. 그래서 순서는 어차피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휙 하고 던져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해야 돼? 어차피 껍질 찾아야 되고 껍질을 찾으려면 어차피 기준점 잡고 정렬해야 되니까 얘는 어질러진 상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질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맨 앞 원소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찾아서 걔를 맨 앞 원소와 자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기준점이 뭐예요? x좌표가 가장 작은 요 친구가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 기준점과 맨 앞 원소를 자리를 바꾸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점을 찾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막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왜? 우리 파이썬에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인자를 받는 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두 가지 인자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죠. 원소가 두 개인 리스트들. 이 개별 원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민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8개죠. 8개의 원소 중 최소값을 가리게 되거든요. 근데 8개의 원소 중 최소값을 어떻게 가려요? 값들이 그냥 리스트가 아닌 값들이었으면 최소값이 띡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갖는 리스트들은 어떻게 미니멈을 찾아? 파이썬 문법하에서는 어떻게 미니멈을 찾냐면 요 앞에 놈이 가장 낮은 것을 먼저 미니멈으로 간주합니다. 즉 앞에 놈만 비교해서 100 마구 마삼 287이야? 마구가 제일 대빵으로 작으니까 얘가 미니멈인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마구인 놈이 둘이나 셋이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를 비교하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점의 정의잖아. 기준점은 왼쪽 끝, 동등하다면은 동점자 기준은 아래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딱 민피의 정의와 일맥상통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잡는 것만큼 꿀 코딩이 없다. 뭐 하면 돼? 민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준점을 앞에와 스왑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의 인덱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호출을 했고요. 인덱스를 호출했으니 앞으로 기준점을 앞으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코드상으로는 복잡해 보이겠지만 결국은 기승전 기울기 기준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단순 값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 가지고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렬 방식은 좀 단순한 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장 단순한 정렬 알고 있죠? 버블 정렬. 자, 시간 복잡도는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기하 알고리즘 배우는 거지 뭐 엄청나게 컴팩트한 기하 알고리즘 배우는 건 아니니까 시간 복잡도는 잠깐 내려놓고 버블 정렬로 한번 이 반시계 방향 정렬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말이 좋아 반시계였지 기준점 기준으로 기울기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버블 정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기울기가 큰 놈이 있고 기울기가 작은 놈이 있어. 세상의 맙소사 그러면 스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슬로프가 앞에 놈의 슬로프가 뒤에 놈의 슬로프보다 더 크다고? 그러면은 자리 바꿔. 이걸 버블 정렬의 원리에 따라 라운드 단위로 반복하면 그게 바로 반식의 정렬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약간의 추가 센스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같은 각도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에 가까운 놈을 먼저 방문한다. 즉, 너 기울기가 같은데 기준점보다 앞에 놈이 더 멀어? 그러면 스왑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버블 라운드 단위로 버블 정렬을 수행한 결과 어떻게 된다? 점 리스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샤샥 정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보면 그레이엄 스캔 구현이 끝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캔을 위해서는 스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스택의 초반에는 뭐가 들어간다? P0와 P1, 즉 기준점과 첫 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P에는 뭐가 들어간다? 기준점 이후로 첫 번째 순회, 두 번째 순회 대상, 세 번째 순회 대상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순회 대상을 다 돌면서 뭘 한다? 계속 팝을 하다가 푸시하는 걸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택이 별도의 자료 구조보다는 그냥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스택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치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할 때
1, 2, 3 순으로 적재할 때 했던 이 푸시가 리스트에서는 뭐에 대응한다? 어펜드에 대응한다라는 거고요. 하나씩 뽑아. 뽑는다라는 거는 가장 윗놈을 뽑는다라는 거죠. 가장 윗놈은 리스트에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즉 끝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인덱스를 뽑는 거. 우린 그게 팝이 되겠습니다. 단순 리스트에서 팝을 하시는 경우에는 맨 끝 원소가 나가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가 스택에 계속해서 순회 공간하면서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5번 넣고 넣으면 돼. 그런데 점을 넣다가 뭐에 주의해야 돼? 이거 오른편이네? 그러면 팝하고 다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팝팝팝 하다가 이젠 왼편이네? 그때 푸시하고 또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팝하다가 푸시하고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팝하다가 그때 푸시하고 를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보다 스택이 되겠다. 결과 바로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코딩하는데 시간이, 직접 코딩하고 싶은데 코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일정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 코드 바로 작성된 거를 한 번만 리뷰하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 스캔을 위해서는 LR이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슬로프를 별도로 정의했습니다. 얘는 왜? 반시계 방향 정렬을 위해. 디스트도 정의했습니다. 왜? 얘는 반시계 방향 정렬 과정에서 기울기 같은 놈 처리하기 위해. 키를 쭉 놓을게요. 77까지. 자, 이 점들이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너무 내려갔네요. 어떻게 한다? 미니멈, 기준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기준점은 뭐다? 바로 미니멈 값이다. 왜? 현 요소를 뭐 우선시하고 선 요소가 동점인 경우에는 두 번째 요소를 우선시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미니멈과 동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멈 기준점과 맨 앞 원소의 위치를 맞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뭐 한다? 그렇게 맞바꾼 뒤에는 뭘 한다? 라운드 단위로 버블 정렬을 수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수행이 완료됐다는 건 P가 이 순회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다. 즉 0번에는 2, 연한 팥색점 그 뒤엔 1, 2, 3, 4, 5, 6, 7 순으로 P가 정렬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스택을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팝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 스택을 본다. 결과 볼까요? 마구삼, 마삼, 마팔, 8807.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지오지브라에서도 한번 다이아몬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뭐부터 그린다? 마구삼과 마삼팔을 잇겠습니다. 마구삼은 요 D점이죠. 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자, 마구삼은 D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마구삼은 D점, 그리고 마삼, 마팔은 무슨 점? E점이 되겠습니다. D와 E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삼, 마팔과 함께 뭐를 잇는다? 88을 이어주자라는 거예요. 88이 바로 어디 있는 점? 어디, 자, 이게 아니라 88은 여기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88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8은 바로 G였어요. 직선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신히 H가 왼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G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뭐랑 뭐를 이으라고 나왔어요? 88과 07을 이으라고 나왔습니다. 07은 바로 B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찾은,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그레이엄 스캔을 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B점을 있고요. 자, B점이 마지막 점이었죠? 마지막 점이라는 건 첫 점과 이으라는 거. 기준점인 D점과 마지막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 예쁜 다이아몬드 안에 모든 점이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레이엄 스캔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벡스 헐, 볼록 껍질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테마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아가 조금 깐깐하고 코딩에 신경 쓸 게 많다 하더라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껍질도 찾고 한 번에 다 다각형으로 아우르고 이런 게 약간 기아 알고리즘의 좀 신비스러운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테마2의 내용이 되겠고요. 테마3는 잠깐 또 영상을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하 알고리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다각형의 내외부 구분 문제가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각형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이 점은 그 다각형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렇고 오늘 배우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실 사람 눈으로는 쉽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보면 알지. 우리 뇌가 해석을 하잖아. 그런데 그게 알고리즘 차원에서 코딩으로 구현했을 땐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는, 즉 컴퓨터가 내외부를 구분해야 하는, 컴퓨터가 기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 우리가 또 기하 알고리즘을 더 심화 차원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요 다각형의 내외부 구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다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 문제는 볼록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록이든 오목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닫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각형이라면 볼록이든 오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파란 점은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빨간 점은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내부를 색칠해 보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파란 점은 내부, 붉은 점은 외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참 쉽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이거 A랑 B 사이의 거리를 막 다 계산하고 해야 되나?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만한 방법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직선, 오늘 반직선 참 많이 하네요. 반직선을 그때 그냥 방향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쭉 그어보자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뭐 요 방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른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반직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파란 점이든 빨간 점이든. 자, 먼저 파란 점과 파란 반직선을 보자면은 이 친구가 다각형과 만나는 횟수가 총 몇 회입니까? 여기서 만나죠. 한 번 만납니다. 그 이후로는 영원히 안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횟수는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붉은색 점이 끝없이 뻗어나간다, 반직선이 끝없이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다각형과 만나는 횟수는 한 번, 두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두 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뭔가 홀짝 같지 않나? 다시 말해서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홀수인 경우에는 다각형 내부인 거고 짝수인 경우에는 다각형 외부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몇 개의 사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그러면 안다니까.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외부. 왜? 짝수니까 외부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를 해볼까? 요점? 얘는 좀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요 녹색점? 녹색점도 역시 반직선 찍어보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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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하나, 둘, 세 포인트만 나는데 홀수면 내부라며. 녹색점 내부 맞잖아. 자, 그래서 얘가 신기하게도 내부, 외부 판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가?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다각형과 만나는 횟수가 바로 이 다각형의 내부, 외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키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그래도 우리 증명은 해야겠죠. 왜 홀이면 내부고 짝이면 외부일까? 자, 이거 우리가 약간 정성적 차원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각형이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백화점이 있는 거야. 뭐 내부에 뭐 층도 있고 식품관, 뭐 명품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백화점 안쪽이고요. 바깥은 그냥 바깥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선, 즉 요거가 바로 백화점 출입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출입문이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든 지나가면 그게 곧 출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쇼핑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 그러면 출입문을 한 번 지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인드로 갔을 때 파란 점이 설명이 됩니다. 왜? 파란 점은 지금 내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몇
번 출입 게이트를 오간 거예요. 오간 걸 다 셀게요. 오든 가든. 어차피 온지 간지를 알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출입 게이트를 지난 횟수만 따졌을 때 몇 번 지났어? 한 번 지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 출입을 한 번 했어요. 출입 게이트를 한 번 지났는데 내 최종 결과물은 뭐죠? 여러분, 최종 결과물은 외부겠지요. 백화점이 무한한 공간 저 너머예요? 그럴 순 없잖아. 백화점은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직선을 쭉 한도 끝도 없이 뽑아 나가면 어차피 결말은 외부일 수밖에 없어. 자, 근데 파란 점은 뭐다? 출입 게이트를 한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외부로 귀결됐다라는 거고요. 빨간 점 볼까요? 빨간 점은 출입 게이트를 왔는지 갔는지 몰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출입 게이트를 한 번 통과, 두 번 통과했죠. 즉, 출입 게이트를 두 번 통과한 결과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입니다. 처음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쭉 계속 반직선으로 가다 보면 외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런데 출입 게이트를 한 번 통과했는데 외부가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뭐야? 내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다라는 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라는 거예요.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다라는 건 내 지금 상태가 내부라면 외부로 스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내 상태가 외부라면 스위치를 내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출입이잖아. 여러분 안에 있다가 문 열면 밖이 되고 밖에 있다 문 열면 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 게이트 한 번 지났는데 외부였다라는 건 기존에 뭐였 원래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 반대로 출입 게이트를 두 번 거쳤는데 외부로 끝났다. 그 말이 뭐예요? 내부였, 외부였다, 내부였다, 외부가 된 거죠. 왜, 내, 왜. 순일 수밖에 없으니까 외부였다라는 거. 아, 뭐야. 결국 출입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왜, 내, 왜, 내 바뀌니까 홀수면 내부, 짝수면 외부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거는 정성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논리 맞아요. 우리 논리 맞고 좋아요.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바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외 사항이 발생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우리가 파란 점, 빨간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홀수면 내부, 짝수면 외부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아예 헷갈리지 않게 써드리겠습니다. 홀수면 내부, 짝수면 외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해서 파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점은 반직선 그으면 몇 개 지나요? 출입문 한 번 통과하죠. 이 G점 한 번 통과하잖아.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통과하니까 파란 점이 내부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건 맞아. 한 번 통과하면 실제로 내부니까. 자, 문제는 뭐에서 발생하냐면 빨간 점에서 발생합니다. 빨간 점은 누가 봐도 외부에 있어요. 그런데 얘 반직선 그으면은 백화점 게이트 몇 번 지나지? 얘도 한 번 지나는데? 한 번은 홀수고 홀수는 내부라며. 그럼 빨간 점 내부에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 백화점 밖에 있잖아요. 뭐야? 둘 다 한 번 지났는데 왜 하나는 내부고 하나는 외부여야 해?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살짝 생각을 비틀 필요가 있어요. 자, 뒤에 코드에서도 볼 거지만 우리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다라는 건 사실 꼭지점 단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선분 단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슬라이드 볼까? 얘는 지금 정확히 어느 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선분, IA 선분을 통과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점과 선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G점, H점 이런 게 아니라 선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파란 점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파란 점은 G 하나만 지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 만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선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파란 점의 경우에는 FG 선분과 GH 성분 두 개와 만난다라는 거죠.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두 번 만나는 거야. 그 두 번의 점이 겹칠 뿐이지. 빨간 점도 마찬가지. 얘는 뭐뭐 지나는 거예요? EF도 지나지만 FG도 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둘 다 두 번 지나는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한 점을 기하학적으로 지난다라고 오해했는데 실제로는 두 번 지나는 걸로 카운트를 해야겠구나. 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칙한 상상.
똑같이 두 번 지나더라도 약간 양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얘는 두 번 지나지만 내부예요. 왜 내부야? 두 번 지나는 선분이 하나는 로어에 있고요. 하나는 어퍼에 있어요. 그렇잖아. 선분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반직선을 쫙 그었을 때, 두 개의 선분을 동시에 한 점에서 지나지만, 한쪽 선분은 아래쪽에 있고요. 한쪽 선분은 위쪽에 있어요. 반면,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빨간 점은 근본이 달라요. 두 선분 다 지나는 거 맞거든요. F에서. 그런데, 한쪽 선분도 위에 있고, 다른 쪽 선분도 위에 있어요. 아, 뭐야. 그러면은 사실 홀짝성, 우리의 논리가 여전히 맞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살표 표시한 요 논리. 홀수면 내부, 짝수면 내부. 요 논리가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뭐다? 애초에 위쪽 선분과 아래쪽 선분 중 하나만 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위쪽 선분과 아래쪽 선분 중 하나만 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편의상 위쪽 선분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뭘 세든 간에 홀짝성은 동일할 거 아니야. 우리는 이분 어드만 궁금하니까. 그래서 위쪽, 아래쪽 중 하나만 세면 되는데 편의상 지금부터는 위쪽만 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란 점은 사실 몇 개 지나는 거야? 선분으로선 두 개 지나지만 위쪽 선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결국 하나 지나는 겁니다. 하나는 홀수, 홀수는 내부. 얘는 내부예요. 반면 빨간 점을 볼까? 빨간 점은 두 선분을 지나지만 위쪽만 카운트한다고 했죠? 위쪽, 둘 다 위쪽이네? 그럼 얘 몇 개 지나는 거야? 점으로는 하나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선분, 두 위쪽 선분과 만나니까 두 번 지나는 겁니다. 두 번은 짝수, 짝수는 왜? 야, 이러면은 진짜 우리 논리가 완벽하다. 홀수는 내부, 짝수는 외부. 완벽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기하는 우리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접한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시쳇말로 되게 덧따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직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예외를 모두 하나하나 처리해야 하는 그런 더러움을 내재하고 있는 게 기하입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예외 하나만 더 볼게요. 요런 경우. 얘는 뭡니까? 얘는 무한히 많은 점을 지나나요? 자, 얘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다? 마지막 세 번째 예외. 정확히는 뭐 두 번째 예외겠네요. 마지막으로 볼 두 번째 예외. 이렇게 아예 반직선에 선분이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각해봐. 얘 지금 내부거든요. 내부라는 거는 얘가 지금 홀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홀수여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봤다시피 선분 단위로 카운트를 한다라고 했어요. GH는 카운트 해요, 안 해요? 아래쪽이잖아. 꼭지점 지나면 명심하세요. 위아래 중 위만 센다. 중간을 지나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이게 파란 점이어서 이렇게 지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선분의 꼭지점 끝을 지나는 경우에는 윗선분만 센다고. 즉 얘는 안 세요. 안 세고 AI 얘는 셉니다. 꼭지점을 지나지만 위쪽이니까. 즉, 얘에서 하나 카운트. 자, 근데 그 말인즉슨 AI, HI, 요 선분을 카운트 안 하면 1이 홀수니까 딱 맞게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HI, 이렇게 선분을 먹어버린 경우에는 편의상 카운트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결과에 지장을 안 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코드로 변환한 게 다음과 다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 어떤 함수 필요할까요? LR 필요하고 또 크로스. 오늘 정말 한 번 정의한 다음에 안 써먹는 게 없어. 아주 알차게 모든 거를 다 써먹고 있는데 크로스를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가 왜 필요할까? 자, 우리 말이 좋아서 이렇게 카운트가 쉽다라고 얘기하지. 우리 지금 얘를 카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직 안 그려지네. 요 반직선과 AI 가 만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AI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기계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A, B에 대해서도 만나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B, C에 대해서도 만나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C, D에 대해서도 반직성과 만나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D2에 대해서도 반직성과 만나는지 검사해야 되고 다 검사해 봐야 돼. 자,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반직선이
아주 아주 큰 X 좌표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지금 마사 콤마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직선이 사실 유한한 선분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주게 큰 X와 Y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반직선은 반직선이잖아. 어차피 이거보다 큰 X는 다각형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끝내주게 큰 X, Y의 선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를 이용할 수 있어? 어? 두 점의 선분, 두 점의 선분. 철길 크로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크로스 함수 가져와서 뭐에 쓴다? 교차 판단할 때, 게이트 지나는지 판단할 때 쓰겠다라는 겁니다. 정의는 생략하겠고요. P는 앞서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 4,4 어딨지요? 요 A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2 어딨지요? B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는 P를 순서대로 받아야 합니다. 왜? 순서대로 안 받으면 점의 조합이 똑같더라도 아예 다른 다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순서대로 반드시 다각형을 이루는 순서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막 다각형 모양이 꼬일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A, B, C, D, E, F, G, H, I 요 알파벳 순으로 다각형을 정의했으니 망정이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얘 지금 A, B, C, D, E, F, G, H, I 다 쓰면서도 다각형을 다르게 정의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 즉, 다각형의 내외부를 판별하고 싶다면은 애초에 순서를 똑바로 바르게 정의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즉 다각형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P 리스트, P가 항상 점 리스트였죠. 요 점 리스트는 순서대로 정의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즉, 얘가 선분이 되고 뭐? 이 친구가 선분이 되고 이 친구가 선분이 되고 이 친구가 선분이 되고 이 친구가 선분이 되고 점점점 마지막으로는 센스 있게 뭐가 선분이 되겠어요? 요거가 선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분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X와 Y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선분을 열심히 구성해서 다각형을 만들었어. 그러면 특정 점이 그 다각형의 내부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 특정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XY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뭐만 바꾸면 돼? PXY만 바꾸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PXY를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준비 하나만 더 밟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선분을 계속 잇되 마지막엔 센스 있게 시작점까지 이어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차피 반복문을 이 마지막 선분까지 돌릴 거기 때문에 마지막 원소로 첫 원소를 어펜드 해주면 좀 더 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사, 콤마 4를 여기 넣겠다라는 거죠. P 어펜드, P 제로를 이용해서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홀짝성을 판단해야만 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홀짝성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X, Y점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즉,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계속 돌 거예요. 계속 돌 건데 어떤 식으로 돌 거냐? if, elif, elif, else. 지금 좀 깐깐하지요? 방금 전에도 봤겠지만 예외가 좀 많아요. 예외가 많기 때문에 코드가 좀 깐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체말로 더러운 기하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외를 볼까요? pi1은 pi 플러스 1, 1. 얘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y 좌표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y 좌표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 특히 뭐랑 뭐의 y 좌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점과 다음점. 여러분, 이 지금점과 다음점이 뭐예요? 선분을 구성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점과 다음점이 있다면은 얘랑 얘를 이어서 선분이 되는 게 우리의 P 리스트의 정의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가 Y좌표가 동일하다. 다음 슬라이드 다시 가자면 얘랑 얘가 Y좌표가 동일하다라는 말인즉슨 무슨 선분이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선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런 선분은 신경 쓴다고요? 안 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찍더라도 점이 예를 들어 XY가 요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반직선 그어봤자 이 선분이랑은 아무런 영향, 1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선분이 이 반직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 평행하니까. XY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분을 잡아먹는 꼴이면은 무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카운트를 안 늘리는 겁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지금 카운트 그대로 가져가라라는 거겠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예외, 선분을 잡아먹는 예외를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예외 처리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기하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 T-I-1은 Y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좌표 평면 모르겠으면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알게 됩니다. 좌표 평면에서 얘가 내외부인지 내부 외부 중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PI1 즉 선분의 왼쪽 끝 PI가 선분의 왼쪽 끝이고 PI 플러스 1이 선분의 오른쪽 끝일 거 아니야. 선분의 왼쪽 끝에 Y좌표 1번 원소니까 Y좌표가 이 Y랑 같아. 즉 선분의 왼쪽 끝이 한 이쯤에 있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X가 PI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PI의 0은 선분의 왼쪽 끝에 x좌표라는 건데 선분의 왼쪽 끝에 x좌표보다 별표의 x좌표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이죠.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혹은 이거. 둘 중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뭔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예외. 되게 까다로웠던 이 꼭지점을 지나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 윗선분이냐, 아랫선분이냐. 우린 그중에서 뭐만 카운트한다? 윗선분만 카운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1번 같은 놈만 카운트하겠다라는 거니까 1번 같은 놈의 특성이 뭐예요? 얘의 y좌표가 별의 y좌표보다 높다라는 거죠. 별의 y좌표가 됐든 이거의 y좌표가 됐든. 즉 끝선분의 y좌표가 앞선분의 y좌표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1번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PI1이 PI 플러스 1의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했네요. 어쩐지 좀 약간 라인이 다르더라. 자, 요 라인을 볼게요. 다시 한번. 1번, 2번 선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엘리프를 보자면은 첫 번째 엘리프에서 P 앞불 1, 1이 P 아 1보다 큰지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밑줄 친 요거는 뭘 묻고 있냐면은 선분의 오른쪽 끝, 선분의 두 번째 끝의 y좌표가 첫 번째 끝의 y좌표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1번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1번이면 뭐예요? 이쪽이라는 거니까 카운트를 하라는 거잖아. 카운트를 1 늘려라라는 거고 아래쪽이에요. 그럼 카운트 안 늘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즉 왼쪽 선분. 선분이 우리가 PI랑 PI 플러스 1을 이어서 선분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PI가 별과 겹칠 수도 있지만 P 앞불 1이 별과 겹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엔 조금 상황을 바꿔서 P 앞불 1.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위아래점이 PI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PI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선분을 이으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게 되겠죠?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번만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엘리프, 두 번째 엘리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앞불 1이 이 별의 y좌표랑 동일한 경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불 1의 y좌표가 y랑 동일하고 그리고 x 값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좀 뜬금없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y좌표랑 똑같으면 되지. x는 왜 찾아? 왜 찾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리 y좌표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별 가지고 오른쪽으로 반직선 쫙 그었을 때 빨간 선과 만날 일은 죽어도 없거든. 그래서 x 값도 비교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코드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해해 가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구나. 이게 이런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거구나. 이해하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외를 처리할 건데 얘는 무슨 상황? 1번, 2번 중에서 1번만 캐치해야 되는 상황. 1번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PI의 Y좌표가 별보다 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라면은 카운트를 1 늘린다. 자, 이 정도면 예외 처리 다 했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경우는 어떤 경우다? 바로 크로스 함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크로스 함수 쓸 때 반직선을 선분 형태로 바꾸라라고 약간 트릭을 알려드렸어요. 엄청 큰 x라면은 그 정도는 반직선으로 칠 수 있겠다. 이렇게 크로스가 true인 경우라면은 만난다. 즉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는 만난 횟수 1 추가다라는 거니까 카운트를 1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말 카운트가 짝수다 바깥이죠. 홀수다 안쪽이죠.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코드 천천히 보겠습니다. 따라 적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하면 되는 거 아시죠? LR 잘 정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크로스도 잘 정의되어 있는지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P 잘 정의하겠고요. X, Y도 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는 바로 요 상황, 지금 보여드리는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좌표를 보시면 그대로예요. A부터 I까지 알파벳 순서 그대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륙 2가 내부인지 알고 싶어요. 미리 스포 당해볼까요? 마륙, 2는 내부가 맞습니다. 요점이기 때문에. 여기 2점. 점을 좀 찍고 싶은데. 요점이 바로 J가 마륙, 2이기 때문에 내부가 맞습니다. 실제로 내부인지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펜드, 센스 있는 어펜드는 왜 필요하다? 마지막에 선분 끝까지 이어주려고, 다각형 완성해주려고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 엄밀히 따지자면 세 가지라는 건데 첫 번째, 이 성분이 아예 흡수해버리는 경우, 나란한 경우. 두 번째 예외는 왼쪽 끝, 성분의 첫 번째 끝이 꼭지점에 닿는 경우. 세 번째 예외는 성분의 두 번째 끝이 꼭지점에 닿는 경우. 나머진 예외가 아니니까 크로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카운트를 신명나게 수행한 결과, 센 결과, 짝수라면 외부, 홀수라면 내부. 결과 볼까요? 내부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생판 바깥인 놈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아예 바깥에 있습니다. 마6, 마3 y만 바꾸면 되군요. 과연 외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총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기하 알고리즘 상당히 흥미롭고 또 신비로운 분야이지요.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저희가 뭐 두세 주차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세 주차, 네 주차를 기하 알고리즘으로 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의 의의는 기하라는 알고리즘 방법론 중 기하라는 알고리즘 방법론이 아니죠. 기하라는 분야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학습함으로써 약간 사고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리스트로 된 거 또는 뭐 2차원 배열 형태로 된 거만 다루다가 좌표로 시선을 넓혀보면서 아,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아, 반직선을 긋고 왼쪽 오른쪽인지 판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기아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리서치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저도 목이 좀 요래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못 냈는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11주차 대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